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1분기 이제 지났고 2분기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하는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국민청원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반감기도 여전히 18일이 남았죠.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힘을 최대치로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유튜버분들 그리고 커뮤니티 다 뭐 도배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그만큼 많이 내야 우리의 이득도 챙길 수 있고 권리도 챙길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부분은 이 본안의 청원 내용도 있겠지만 이게 이 정도 5만 명이 이 기간 안에 달성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단결심이 또 이런 결과물을 또 뽑아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분들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자꾸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블러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PC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는데 작년보다 덜하지만 과민 반응하진 않을 것 같다.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한 경제, 노동, 결정에 신중히 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단기 전망의 신중한 메시지로 보여지고, 그리고 데이터 의존도가 여전히 FOMC 메시지로 연장성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좀 보아야 되니까 아직 1분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금리 인하를 내리기에는 내 명분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면 저런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요,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정말 아예 금리 인하가 11월 직전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장 경기 부양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서 금리 인하를 좀 해줘라, 해달라 라고 하면 그래도 0.25 정도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올해 금리 인하가 저는 그냥 데이터 상으로 보았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정말 아예 올해 금리 동결로 그냥 꾸준하게 갔다라고 하면요, 어차피 이거는 잠재적 호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올해 없다라고 해도 내년이 없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해당에 있는 리츠 상품이 그렇게 방어력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군 자체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냐, 대기업 반열이나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요, 약간 미들에서 하이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데이터가 일단 도출하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2월 달에 점도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 4.625의 이제 중앙값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24년도 3월 달에 점도표 추이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간값 추이가 대부분 낮은 위치에 분포도가 있고, 그 다음 내년에는 그 분포도가 4% 정도에 거의 다 밀집이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통상 과거 백데이터를 보았을 때도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요. 이것도 계속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속적으로 하는 성향은 진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을 보게 되면 한 0.25만 했었을 때에 따른 경기적인 그런 파급력 효과가 좀 덜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달아 좀 하려고 하는 습성이 좀 더 확률적으로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경기 부분이 나빠져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대폭 수정을 해서 급격하게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적 연출이 나온다는 건 FOMC 파월은 분명히 깜빵에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에 있는 모든 참모진들도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워낙 좋고요. 미국에서 벌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 것만 모아도 그렇게까지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 다시 이게 유턴한다라고 보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이제 경기가 나쁘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금리는 조금 해주면 증시나 나머지 실물자산 쪽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좀 보일 확률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요 시점 구간에서 94년도와 98년도 요 사이 때 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찔끔하고 올리고 찔끔하고 이 박스권 부분이 분명히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단기적인 관점만 보면서 이렇게 하시다가는 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 전 재무부 장관도 금리 인하 싶어서 안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유럽 중앙은행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다 보고 나서 이제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수 회복을 진작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물가에 아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부분 수입해야 되는 물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사과도 금값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필수 소비재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대출 비용도 생각보다 이자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현금의 흐름을 대부분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의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해 주어야 소비에 좀 더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할 것이지만 그렇게 많이 못 내린다. 왜? 그러면 당연히 또 환율에 따른 그런 스프레드 차이 때문에 물가가 또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갈수록 95년도와 비슷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선제적 인하, 기술혁명과 생산성이 동시에 개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좀 암호화폐 쪽이나 이런 쪽도 분명히 한번 기술 혁신 쪽에 되어져 있는 기업에 되어져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하반기 금리 인하와 그리고 개인들이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 될 경우에는 중소형 주식과 코인은 동반 움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대부분 미국은 되게 선진 금융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지만 이 안에서도 많이 작업질을 많이 합니다. 저도 미국 주식 오래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건 뒤에 가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 이런 회사 가지고 여러 가지 흔들어 제끼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과하게 표현을 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흘리거나 해서 주가를 많이 장난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로빈후드에서도 모든 거래를 폭증했다. 비트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여전히 암호화폐에 따른 관심도가 뜨겁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 테마주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관련되어져 있는 밈 주식 애들이 대부분 조정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밈 주식에 있는 트럼프 마가 코인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여전히 이제 뭐 고점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VC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이 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VC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저번 대비보다 더 투자 자금을 더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NFT와 게임파이 쪽의 비중을 좀 더 늘렸다라는 거, 그 다음이 디파이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형태로도 여전히 NFT 이제 조금씩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왜 이제 그런 장난질이 좀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도 캐리스 데일 캐피털 보고서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가 보니까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는 드물고 독특한 방법이었는데, 이건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 왜 그러냐? ETF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가치는 13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1.6조 원 정도 가치만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게 29일 데이터 자료거든요. 15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충 뭐 20조 원 약간 안 되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게,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왜 삽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비트코인 변동성이 1% 재미가 없어요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알려드렸죠. 얘를 비트코인을 좀 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수익률을 끄집어 올려라. 비트코인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걸 거래를 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가치를 높게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얘네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있는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가치 비중으로 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통량 대비 거래 빈도, 이런 거를 다 따져보았을 때 여전히 변동성이 워낙 커지니까 이 변동성에 있는 차익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클 셀러가 자사주를 이제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1월 달에도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이 숨은 내용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사주 주식을 매각을 했지만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사주를 매각을 했다라고 해도, 자기 지분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내 그런 지분 구도상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주주들이, 대주주 애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 시즌도 이제 국민청원과 같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해시레이트에 있는 변동성 추이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서서히 해시율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이제 횡보 구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요 시기가 24년도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상승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적인 추이는 아무래도 이제 채굴 장비를 이제 전환하는 요 시점이다 보니까 더 이상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애들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왔던 패턴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었던 패턴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매입을 하는 게 맞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이런 시점에서도 기술적 패턴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되면요. 자, 일본 패턴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요 기준점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월봉으로 보았을 때 6개월 정도를 상승을 보여줬고 6개월 정도를 상승을 보여주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자, 금리를 마구잡이를 내렸던 패턴 대비보다 이때가 더 시너지가 더 좋냐? 예, 그 정도 파급력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물가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때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요, 대부분 51선 또는 61선 잠깐 깨지는 요 시점 구간에서 멈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51선, 61선 살짝 깨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매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악은 그 정도 구간인데 거기까지는 안 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내려두시고 내가 원하는 패턴과 원하는 전략에 맞춰서 계속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조정이 무섭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 과거에도 그래왔고요.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또 한순간 지나고 그 다음에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져 있다는 건 왜 그러냐라고 또 물어보겠죠. 자, 바이낸스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 거래소 코인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거래소 코인들이 생각보다 지금도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BNB가 성장을 안 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코인이 아직 성장을 안 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더에 관련되어져 있는 리스테이킹에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잘 모이고 있는지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시즌 아웃이 이제 막 이루어졌다? 그것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